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진짜 안보 7월 16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입니다. 네, 바늘 가는데 실갑니다. 저는 정 대표가 있는 곳에 항상 김종대가 있습니다. 디펜스 21회 김종대 편집장입니다. 네네,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 누가 실이고 누가 바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분이 네. 별로 안 좋아 보여? 우리 김종대 편집장께서 이 안보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 답답한 마음을 갖다 콕콕, 바늘로 콕콕 찔러서 이렇게 또 잘 알려주시는 그런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 얘기는 맞아요. 네. 우리 또 그래서 김종대 편집장님께서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엮어드리는 그 실의 역할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연일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네. 장마가 온다 그런 지가 한참 됐는데도 거의 비구경하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이 중북부 지역은 계속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날씨 못지않게 이 동북아 정세를 둘러싼 이 각국들의 외교전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어요. 네네. 그야말로 외교 전쟁이죠. 네네. 네, 아주 또 복잡하고 참으로 우리의 직관과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하면서도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좋은 분 모셨어요. 네. 아주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지식과 식견을 갖고 계신 우리 전문가 한 분을 모셨으니까. 일부 방송 들어가면서 또 어떤 분을 모셨는지 소개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책이 나왔어요. 네네. 우리 진짜보 방송에도 예전에 한번 전화 인터뷰를 해주셨던 한겨레 신문의 통일외교 팀장을 맡고 있는 이용인 기자가 최근에 낸 책. 미국의 아시아 회기 전략. 이 책을 놓고도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진짜 안보 전화 말씀 듣고 방송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안녕하세요. 주간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입니다. 협의 과정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모든 걸 포함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미군이 애초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던 한미연합사에 대해 뒤늦게 서울 잔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용산기지가 2016년까지 모두 평택으로 이전하고 연합사는 전자권 전환에 따라 2015년까지 해체될 예정이었는데요. 그러나 한미가 전자권 전환 시기 재연기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용산기지 이전 이후에도 연합사가 해체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미 측은 연합사가 서울에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방부는 연합사가 서울에 남게 되면 용산기지 이전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입장입니다. 연합사가 서울에 잔류하면 연합사령관을 비롯한 주한미군의 주요 참모와 지휘관들도 서울에 남게 됩니다. 기지 이전 뒤 그 자리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려던 정부 계획도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고도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NLL 이남으로 사격할 경우 가차없이 응징할 것입니다. 북한이 지난 13일 황해남도 개성 북쪽에서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다음 날인 14일에는 해안포 100여 발을 강원도 고성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는데요. 지난달 말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이 같은 무력 시위는 발사 장소가 점점 군사분계선과 가까워지는 등 더욱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발사는 최근 한중 정상회담과 미중 전략대화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압박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아시안게임에 대한 북한 참가를 얘기하면서 군사적으론 강경기조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공범들 간의 비밀 문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주고받는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현역 장교들이 돈을 받고 방위산업체 임원들에게 군사기밀을 무더기로 유출했습니다. 이들이 유출한 정보는 차기 호위함과 소형 무장 헬기, 항공기 전자장비 등 방위력 개선 사업과 관련한 2, 3급 군사기밀 31건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는 20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지휘한 공군 기획참모부와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군 에이모 중령 등은 201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십 건의 군 내부 회의록을 무역 대리업체에 빼돌린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 대가로는 매달 수백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당국은 공군 중령 A씨와 소령 B씨, 외국계 군수업체 임원 2명 등을 구속했습니다.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함께 협력하여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통일 추진의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구체화할 통일준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통일준비위는 총 50명으로 구성됐는데요. 민간 부위원장엔 정종욱 전 주중대사가, 정부 측 부위원장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위원회에는 민간위원 30명과 의원 2명, 정부위원 11명, 국책연구기관장 6명도 참여합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통일준비위 발족 사실을 알리며 정부가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남북 간 민생 인프라 구축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교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을 흡수통일로 간주해 거부한 바 있고 대통령이 언급한 사업들도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와 민간 자문위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한 대통령 주도의 통일준비위에서는 과연 어떤 성과를 낼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간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였습니다. 네, 진짜안보 1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 본 주제에 앞서서 또 이 오늘 주제와도 연결된 문제입니다만 지난주에 한 청취자께서 그 지금 미국이 괌의 국방력 건설 특히 기지 확대를 해서 상당히 지금 예산 투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한국 정부도 좀 내라 뭐 이런 얘기가 그 미국 의회 조사 보고서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실체가 뭐냐 이런 어떤 좀 알아봐달라고 하는 또 요청을 하셔서 제가 그 내용을 대충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 의회 조사 보고서 좀 읽어보고 핵심적인 요지는 미국 또 미일 동맹이 앞으로 괌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인 허브로 만들겠다. 전략적 허브다. 예. 그래서 실제로 2000년대 이후로 핵 추진 그 잠수함 3척이 이제 항시 배치 지역으로 되었고 핵 추진 항공모함 그리고 뭐 F2, F1, F15, F16, F18 또 B1, B2, B52 다 갖다 놓네. 예, 이런 전폭기들이 지금 대거 배치되고 있고 또 지금 그 일본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를 폐쇄하면서 네. 일부는 그 북부에 있는 해노코 기지로 가고 한 8,000명 정도는 괌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미국 아시아 태평양 전력의 육군을 제외한 해군력, 공군력, 해병대 전력이 이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괌으로.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막 기지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지금 뭐 당초 펜타곤의 추산으로 한 300억 달러. 정도. 3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0조 원 되는 거죠. 예. 네. 이 정도로 추산했는데 이 계속 뭐 기지 건설이 늦어지고 또 여기에 투입되는 전력들이 늘어나면서 이 예산도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이 기지 건설 비용을 좀 내달라는 얘기가 미 의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미국이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얘기하는 것이 이른바 한반도 유사시 단일 전장권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그 한반도뿐만 아니라 미국의 증원 전력이 파견되는 일본 본토, 오키나와, 더 나아가서 괌 이런 지역까지 이제 한반도 유사시 그 단일 전장권에 해당되니까 그러니까 괌의 이 국방력 건설은 한국 안보에도 기여가 된다.
그러니 돈도 내라. 예,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얘기가 MD였던 거죠. 미사일 방어 체제. 그러니까 괌으로 향하는 그 탄도 미사일을 유격하는데 한국도 예를 들어서 기여해라. 레이더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어떤 기여를 하는 걸 이제 그 미국 정부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황이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더 나가서 돈도 내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미국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안 하면 될 걸. 그러니까 말이죠. 왜 돈도 없는데? 왜 자꾸 무리한 짓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지갑까지 노려? 네, 지금 한국이 좀 미국의 글로벌 호구가 될지 말지 이 괌 기지 건설에 한국 예산까지 투입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인데. 예, 살다 보니 참 별의별 일을 내가 다 보고 사네, 내가 네, 진짜. 그러니까요. 예. 네, 네. 자, 우리 게스트 소개 좀 합시다. 네. 자꾸 이렇게 멀쩡하니 앉아 있어 놓으니 보기가 안 좋네. 빨리 네. 소개해야지. 왜 쭈뼛쭈뼛 당해서 안 되겠는데. 예. 가스바 올 초였나요? 아니면 작년 말이었나요? 한번 나오셨죠? 예, 올 초. 예, 네, 아주 굵은 목소리의 주인공은 우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의 최정권 교수님 오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정권입니다. 네. 네. 오랜만에 뵙네요. 그렇죠. 네. 역시 눈이 작으시네요. 옆에서 보니까. 그래도 이것이 오디오 방송이라는 걸 또 뭐 활용해서 막 날리시네요. 예. 이렇게 툭 한번 던져주고 방송 시작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최 교수님은 좀 반격할 거리 없으신가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많은데. 예, 방송에 집중합시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자, 우리 최종건 교수를 오늘 모신 이유는 언론마다 요즘 난립니다. 도대체 이 동북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누가 왕따가 되는 거냐? 네. 북한은 왜 저러냐? 일본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시진핑 다녀간 뒤에 중국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한 거냐? 어지러워요. 매우 어지러워요. 네. 이거 코끼리 다리 만지기 같아요. 이걸 좀 명쾌하게 좀 보자. 이런 취지로 이 분야의 가장 저명한 학자를 모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명은 그렇죠. 아직 아니고요. 네. 저명해질 분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죠. 네. 그 노력하는 모습이 좋다고. 네. 자, 그럼 우리 최 교수님의 요즘 최대 관심사는 뭡니까? 가장 좀 이렇게 주목해서 보고 있는 어떤 동북아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동북아 이슈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어서 인공위성에서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를 마치 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과연 이 국제 정세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시진핑 그 주석 내외가 왔다 간 이후에 이 한국 사회에서 펼쳐지는 담론이 미국이냐 혹은 중국이냐라고 하는 그래서 진영 논리를 우리 스스로가 생산한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안 좋다라는 갑론을박을 그게 우리 사회의 담론의 아주 독특한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를테면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제로섬 즉 한쪽을 선택해야만 우리가 꼭 생존하거나 번영한다라고 하는 약간 좀 구시대적 생각이거든요. 이를테면 동맹은 동맹으로도 상당히 중요한데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국가 옆에 있으므로 그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세상에서 좀 더 번영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몫인데 미국이 더 좋으냐 마치 중국이 더 좋으냐 뭐 이런 것이거든요. 보통 쉽게 얘기하면 그 아동 심리학자를 만나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언제 맨 처음 거짓말을 하느냐 성장하면서 근데 그 못된 어른들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을 때 짓고 깨먹는다고 근데 그 질문하면 안 돼요. 아이는 이런 경우에는 엄마가 더 좋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아빠가 좋고 결국은 둘 다 좋은 거거든요. 혹은 둘 다 안 좋을 수도 있을 테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진영과 선택의 논리를 우리 스스로 양산해서 이걸 선택을 마치 중국도 혹은 미국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처럼 우리 그 담론을 생산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하죠. 예, 그게 우리 사고의 습관인 것 같아요. 어느 시에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옛날부터 우리는 어디에 줄 서야 안전하냐. 군대 가봐. 어느 줄에 서야 내가 이익이 있는지, 또 뺑뺑이 안 도는지, 이런 식의 사고의 습관이 이제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그런 민족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또 역사적 경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마치 유일한 합리적인
가장 이성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한미 정상회담 4월 달에 했죠. 그리고 네. 얼마 전에 한중 정상회담 했는데 그 소위 양 강대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이야기의 공통점이 소위 북한 핵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소위 선언에서만 끝났거든요. 그렇죠.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한다. 이거는 뭐 20년 전, 30년 전부터 나왔던 아니, 이야기. 그거는 정상회담 아니더라도 그렇죠. 이미 다 나오고 합의된 얘기를 굳이 정상회담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마나 한 얘기를 또 하는 거죠. 특히 이번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보면 우리 뒤에는 미국이 우리 뒤를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 같고요. 중국 뒤에는 북한이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 같고 또 미국 그 뒤에는 또 일본이 좀 보고 있었던 것 같아서 왜냐하면 소위 이 북한에 대한 소위 그 6차 회담이랄지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론은 하나도 안 나오고요. 더군다나 주권 국가로서 우리의 또 다른 안보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전통 안보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역사와 정체성을 도발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을 고려해서 우리는 좀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지 않고 점심때 한 이야기가 소위 주철기 수석을 통해서 나오는 형식을 빌렸다는 거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 있었고요. 즉 동맹은 한미 동맹의 존재적 소위 기반은 대북 억제라면 이 대북 억제체인 동맹 가지고 북한 문제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한중 관계 역시도 경제와 사회 그다음에 나가서는 이 지역 안정을 같이 풀어가야 할 공존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에 너무 꽉 묶여 있는 나머지 이것을 어떻게 견제하지? 견제 안 하면 안 되나? 그러면 일본하고 우리가 협력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의 우리 스스로 지정 논리를 피는 거고요. 더군다나 한미일 협력 체제 강조는 하는 건 좋은데 소위 한미일 공조의 목적은 대북 문제일 텐데 근데 사실상 일본이 한미일 공조 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나 혹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의 일본판 햇볕 정책을 북한한테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러고 보면 우리는 스스로 너무 그 구름에 떠 있는 듯한 혹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 지역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이익이 가장 되지? 이거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이명박 정부 때에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진 건 일단 표면적으로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러한 어떤 배경 중에 하나로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게 우리에겐 동맹이 있기 때문에 미국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오히려 얕잡아 보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보수론자들의 주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그 논리는 경험적으로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러면 소위 한중 관계에 있어서 동맹이라는 아젠다가 중앙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걸 우리가 그걸 소위 레버리지 지렛대를 삼아서 중국을 길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한중 관계에 있어서 동맹은 좀 조금만 비켜줘. 니네들 우리 고려하고 있으니까 너무 나서지 마. 우리 한중 관계는 경제와 문화 그리고 이 지역 안정을 좀 더 논의해 볼래. 이거거든요. 즉 뭐냐면 그분들의 논리도 이해는 되나 그분들의 소위 아젠다는 그래야 동맹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동맹이 이 대한민국 안보와 외교 이익의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한때는 아까 이명박 정부 때 말씀하셨지만은 이명박 정부 때 가장 유행했던 것이 글로벌 동맹 혹은 통합 동맹, 가치 동맹, 막 여러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일종의 동어 반복이거나 필요 없는 형용사를 같이 붙이는 거거든요. 동맹은 엄밀히 얘기해서 군사적 소위 방어 조약이므로 그 앞에 가치를 붙이든 뭐 무엇을 붙이든 간에 그것은 일종의 동어 반복이죠. 뭐 족발, 역전 뭐 이런 거 똑같은 것이어서 색조를 달리해서 화장하는 거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쟤네들은 우리가 별로 그렇게 문제화시키지 않아야 되는 것을 이렇게 문제화시키지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박근혜 정부 와서는 소위 의전형 외교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중국 사람들도 박근혜 대통령이 겪어왔던 인생 경로와 또
그분의 이미지는 사실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서전 60만 번 팔렸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시진핑 주석의 행보, 그다음에 그 평리위원회 동대문 쇼핑의 그 행보 상당히 우리는 긍정적으로 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번에 봤었을 때 중국이 정성을 기울인 건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국민들이 좀 많이 중국의 부상, 즉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아니라 부상한 중국으로 체감 많이 한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과연 이제 한중, 그다음에 한미, 동북아 관계에 우리의 소위 이익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고려하는데 중요한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난 들으면 들을수록 더 어렵거든. 이게 지금 뭔가 우리가 이걸 좀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더 어려운 이유가 뭘까? 분명히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미국의 힘이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면서 힘의 진공이 발생했고 그런 방면에 중국은 너무나 빨리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G2가 되려고 그러니까 일본이 용납 못하겠다. 우리도 있다. 이러면서 마치 무슨 G3를 주장하는 듯이 춘추 전국 시대 같은 양상으로 막 이게 되니까 우리가 왠지 불안하잖아 이게.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뭐 약간 좀 볼까?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것은 상대적 하락이란 용어를 우리가 국제정치학에서 쓰는 이유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미국의 힘의 하락이 좀 더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위 떨거지들의 부상. 예를 들어서 rise of the rest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의 부상. 왜냐하면 이 국제정치 체제가 소위 냉전 시대에는 미국이 하락이 되면 뭐 소련의 힘이 세진다라고 하는 그 반사익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의 하락은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우리 동북아시아 경제적으로 상당히 고초를 줬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중국의 부상이 상대적으로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백이라는 용어는 너무 좀 드라마틱하고요. 제 생각에는 미국은 여전히 힘을 유지하고 있는데 단 이 중국의 부상이 지네들 예상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다 힘을 직접 투사하기에는 중동에서 너무 크게 닦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죠. 피로도가 높아서 대리인을 두고 싶은데 공교롭게도 그것을 과거를 상당히 부정하고 있는 일본이어서 그것 역설적으로도 중국에서의 반사작용을 상당히 더 초대하는 경향도 있죠. 그러니까 소위 우리나 중국이나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심전심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상당히 중국 견제하는 데 있어서 기능적으로 자기 이익 구조를 하는 것이고 일본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걔네들 정말 스마트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왜냐하면 일본의 집권자 입장에선 자기네들이 하고 싶었던 거. 예전에는 일본의 우경화라고 하면 일종의 에피소드나 선언에 그쳤거든요. 근데 아베 2기 내각 이후에는 그들이 원하던 것을 다 제도 변경을 통해서 획득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했던 것이 미국, 나 여기 중국 견제인데 내가 에이전트가 돼줄게, 프락지가 돼줄게, 대리인 해줄게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걸 얻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스마트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한테 상당히 불편한 것이고 우리 이걸 좀 침해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을 보면 소위 이 미국과 중국 간의 힘의 변화에서 우리 스스로 미국이냐 중국이냐는 선택 논리를 스스로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어느 걸 우리가 빼먹어야 어느 걸 잘 활용해야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라는 생각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데 물론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미국은 뭐 올 초에 그 조셉 바이든이 한국에 와서 계속 미국한테 베팅해라. 중국한테 베팅할 생각하지 마라.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고, 중국도 뭐 얼마 전에 열렸던 그 아시아 교류 신뢰 구축 회의인가요? 뭐 그런 어떤 회의에 한국의 그 통일부 장관도 참석했고, 그걸 단순히 그냥 회의체가 아니라 아시아의 어떤 일종의 좀 집단 안보 체제로 하는. 그래서 아시아 안보는 아시아 수로 책임지는. 이게 과거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얘기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한국도 여기 참여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뭐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은 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가요? TPP라고 불리는. 여기에 좀 한국이 참여해주길 바라고, 중국은 최근에 뭐 아시아 개발은행
예, AIIB. 예. 아시아 인프라. 예,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예, 예. 여기 미국이 반대하는 거고. 백악관에서 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하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몇 가지 주제, 육제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우리 쪽 입장으로 좀 고려하고 우리 쪽으로 좀 참여해달라. 이런 움직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국 내에서 일종의 자가 발전으로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런 어떤 이분법적이고 제로섬적이고 양자체계 논의를 스스로 생산하는 것도 대단히 좀 불행한 일이다. 그렇죠. 이런 그게 어쩌면 말입니다. 국제 정세를 반영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 담론 구조의 반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수 진보 나눠져서 진영 논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각자의 어떤 동맹 논리 또는 그것에 대한 어떤 반발이 아예 우리는 그냥 일상화돼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진영 논리로 충돌을 하니까 국제 정세도 거기에 맞춰서 그 프레임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쉬움이 남는 것이 우리는 소위 일본이 도발하는 것들이 두 가지 요소지 않습니까? 소위 과거사 문제에 관한 것, 그리고 독도에 관한 것, 또 하나 더 붙이자면 한일 간에 소위 맺었던 협약과 협정, 그다음에 선언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네. 즉 우리 관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인데 요 부분은 우리가 중국하고 많은 것을 공유하므로 이거는 확실히 좀 연대를 했어도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 때문에 진영 논리 때문에 만약에 역사 문제로 중국과 협력을 하면 한미 동맹이 파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소위 여기 자발적 염려를 스스로 하거든요. 근데 엄연히 동맹은 성문화된 문법에 의한 협약이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한중 간의 역사 협력은 별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같이 연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묘한 긴장이 있는 게요. 미국의 핵심적인 논리는 이제 한국은 좀 과거를 잊고 혹은 좀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서 미래로 나가자. 미래로 나가는 데 있어서 한일 또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 이걸 동맹관계를 발전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있고 그거를 잘 알고 있는 중국은 한중 역사 공조를 통해서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 운중에 제동을 걸려고 하는. 그러니까 역사 공조를 통해서 군사 공조를 막아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한중과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보는 것도 굉장히 근본적인 어떤 전략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이 역사, 우리 보통 이번에 세월호 참사 난 이후에 우리 스스로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는 소위 담론적 운동 하나가 안보의 개념을 좀 확장하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통 군사안보 이외의 소위 비전통 안보, 소위 안전에 관한 또 확장하는데 근본적으로 전통적 안보 시각에서 보더라도요. 우리 한 국가의 영토를 부정하는 이웃은 소위 전통적 위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거 내가 분명히 내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영토에 이거 자기네 땅이라는 우기는 것은 그야말로 군사적 위협일 수밖에 없거든요.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부정하고 있지 않는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일본은 그런단 말이죠. 물론 이게 역사적인 문제가 중첩이 되어 있는 거고 인식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럼 이런 것은 대한민국 주권 사항이므로 이거는 한미 관계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한중 간의 역사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일 규탄을 한다고 하면. 근데 집단적 자위권 계속 이게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 스스로 너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요거는 우리가 꼭 챙겨야 될 것. 그리고 요거는 중국하고 연계해도 될 것. 요건데요. 우리 좀 많이 보도되지 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중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요. 소위 북한의 한반도의 확고한 비핵화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실익 측면에서 보면 위안화 직거래입니다. 원화의 위안화 직거래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연간 2,650억 정도의 한중 교류, 그러니까 무역 교류가 있는데. 그 선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3천억을 내년에 보는 것인데 이게 한미 한일 합친 것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간 600억 불의 흑자를 벌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근데 대한민국 전체 무역 경상수지 흑자는 400억 불입니다. 근데 한중 간에 600억 불이니까 딴 데서 적자 맺는 것을 한중 간에 우리가 보존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좀 위안화를 바꾸고 싶으면 보통 일반 은행에 가면 이거를 달러로 맨 처음에 산 다음에 홍콩에 있는 은행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홍콩은행 그러니까 우리 소위 뭐 어떤 시중은행 홍콩에 있는 은행에다가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근데 직거래를 하게 되면 바로 우리 600억 불이라는 소위 그 위안화를 이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이걸 다시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리고 상당히 커지는 거거든요. 이런 게 실리이죠.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안정적 경제 성장과 그 복지를 위해서는 중국의 안정적 성장과 지속적 발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그렇게 돼버렸죠. 네, 불가능합니다. 야, 그게 자고 일어나 보니 그렇게 됐네. 그러면 동맹은 절대 종교가 아니거든요. 동맹은 안보를 나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나의 합리적 수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동맹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동맹. 그다음에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현안을 처리할까라는 문제는 오케이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마치 이 동맹을 가지고 동맹 때문에 중국 친해지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 이익 구조가 더 협소해지는 거죠. 이익 구조가 협소해진다. 더군다나 지금 발생되는 이익은요 우리 세대가 아니라 저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의 이익이어서 이거 보장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최 교수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좀 그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하면 경제적 이익을 중국으로부터 계속 좀, 그 뭐 일방적인 관계는 아닙니다만, 뭐 기본적으로 상호 경제라는 것도 상호 관계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그 길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것이 바로 동맹을 깨자는 뭐 이런 것도 결코 아니고. 근데 이게 이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고 미국으로부터 안보적 이익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전략적인 부분들이 이 사이의 긴장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뭔 사이에? 그러니까 계속 중국으로부터는 이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한미동맹 통해서 안보적 이익을 지키는 이 둘 사이에 이 둘 사이의 어떤 좀 이 균형 자체가 여기에 자꾸 이것저것들이 끼어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하신 말씀인데 한미동맹 가지고 중국 견제하면 큰일 나거든요. 한미동맹 가지고는 대북 견제, 대북 억제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미국은 그런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소위 명목하에 여기다가 소위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한미동맹 강화가 대북 억제임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삼각 소위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 근데 일본은 계속 중국하고 우리한테 역사적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결국은 동맹은 계약이거든요. 전세 계약 같은 거. 계약.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로 상호 방위 협정이기 때문에 꼭 계약 구조대로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아니고 살다가 싫으면은 우리 별거 하자. 그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사실혼이 아니라 계약혼이다. 이게 동맹이다. 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펴도 돼. 아니, 뭐 바람이라기보다도 뭐 서울대 어떤 교수님은 불륜의 국제정착을 이야기하긴 하죠. 불륜의 멋있어, 섹시해.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네, 저는 소위 이 방송에서 얘기해 개김의 국제정치학이라고 있는데 개기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저항인데요. 불면 동맹을 가지고 우리가 저항을 하자는 건 절대 아니고요. 즉 동맹은 합리적인 국가가 자기 안보를 스스로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외부 세력의 힘을 잠시 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잘 우리 안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혹자의 말들을 보면 이게 마치 주객이 전도돼서 동맹 없인 대한민국의 안보가 없어라고 하는 좀 경도된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아니 그래서 요즘 유행어가 의리 아닙니까? 의리. 그러니까 이분들은 의리와 그 제조 지은 우리 명나라 때가 임진왜란 때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배신해? 아무리 누르하치가 청나라가 방방 뜨고 부상한다 한들 저기 명나라 때문에 우리가 임진왜란 때 그랬는데 제조 지은 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동맹을 이해한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맹에 대한 결국은 한중 관계 잘 되는 것에서 우려하는 것은 동맹 때문이거든요. 동맹 때문에. 그다음에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일본이 소위 도발하면 일본을 세게 못 붙이는 것도 동맹 때문이거든요. 동맹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위 한미 관계 파토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한미 관계는요. 소위 보수 선생님들의 말씀처럼 60, 70년 동안 공고히 된 관계이고요.
우리 동네에서 이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미국하고 FTA 있는 나라고요. 동북아에서. 네, 그렇죠. 그다음에 유일하게 군사 동맹이 있는 나라에서 요런 거 가지고 만약에 미국이 소위 삐져버리면 그럼 우리 스스로 한번 동맹을 검증을 해봐야죠. 그리고 좀 개겨도 된다. 그러니까 개긴다는 것이 좀 편안하게 말씀드리려고 사용했던 용어지만 이거는 우리가 불편하다 싫다. 집단적 자위권, 국제법적으로 일본이 취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에 대해서 영토적으로 계속 도발하고 있는 일본, 그리고 고노다마를 통해서 이미 지네들이 인정했던 것에 대한 것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통해서 한일 관계에 더 이상 이제 고만하자라고 했었던 과거사 문제를 누가 더 문제화시키냐. 근데 너는 왜 걔만 밀어주는데? 우리 같이 있을 대북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왜 자꾸 소위 전략적 인내를 참으라고 보고만 하고 일본이 이렇게 뜨고 있는데 나는 불편하거든 왜 그걸 얘기를 못하죠? 그런데 그게 당연한 의문인데 제가 본 그 주요 외교안보 우리나라 관료들 보면은 굉장히 미국 앞에 서면 작아져요. 작아진다고. 참여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제가 참여정부 때 그런 표현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어떤 좀 숙미형, 그러니까 미국을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형태의 그 친미주의도 있지만, 참여정부 때 나타난 그 어떤 친미주의 양상을 일종의 공미형,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해코지 당할 거다. 이런 어떤 그 자기 두려움에 그 사로잡히는 바람에 미국의 요구를 또 대부분 들어주는 이라크 파병부터 그 주한미군 재배치 전략적 요소 이건 논란거리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미국의 핵심 관료들조차 노무현 정부가 한미동맹에 대한 기여도는 전두환 노태우 이상이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그런 정도로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좀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자발적으로 내가 이렇게 많이 겪었는데 청와대에서 뭔 회의를 한다고 이게 이제 참여정부 때 얘기인데 이제 NSC나 또는 대통령께서 이건 좀 미국에 우리 이런 건 할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네네. 그러면 보수적인 그 참모들이 있습니다. 그때 국방보좌관, 외교보좌관 등등 주로 외교안보 이제 군인으로서 잔뼈가 굵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러면 반응이 한결같아. 네. 대통령님, 미국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자 그런데 말이야. 그래도 요건 우리가 좀 따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또 말해. 대통령님, 근데 미국은 그거 이해 못 합니다. 미국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항상 답변하더라고? 네. 그러다 보면, 미국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 생각은 이런데 하는데, 대화가 진행이 안 돼.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에 반대하는 모든 논거가 뭐냐면, 미국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말은 거의 공식처럼 나와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은 상당히 큰 나라잖아요. 50개 주가 있고. 근데 통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국이라는 것이 워싱턴 DC. 네. 소위 그쪽 동네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지난번에 MB 정부 때 소고기 수입 때문에 상당히 큰 홍역을 치르긴 했습니다만 미국의 소위 소고기 수출 정책을 가장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네가 몬타나예요. 몬타나. 거기 소가 많아요? 소를 키우는 거거든요. 거기 상원 의원의 당락은 대한민국이 지고 있네. 소고기를 사주나 안 사주나이기 때문에 미국 USTR 같은 데다 막 계속 압력을 주죠. 네. 그럼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미국의 자동차 압력, 자동차 시장 개방은 시카고, 디트로이트 이쪽에서 오는 거고요. 네. 지금 뭐냐면 그 연계를 잘 봐야 되는데 우리 소위 미국을 잘 아신다는 분들은 워싱턴 DC 어떤 연구소에 누구 말을 상당히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 초기에 미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고 우리 안보 쪽으로도 상당히 중요했는데 우리는 그동안 미국한테 충분히 해줄 만큼 해줬습니다. 네. 충분히 해줬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많은 병력을 베트남에 파병했죠. 네. 이라크에는 영국 다음으로 파병했죠. 그렇습니다. FTA 하죠. 이것도 전략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소위 가치적으로 밸류에 있어서도 미국과 많은 것을 공유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제일 중요한 건 빼놨네. 뭐요? 현금으로 제일 많이 나가는 거. 무기요? 무기도 있고, 방위비 분담금 있고, 기지 이전비, 이건 다 캐시잖아, 캐시.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해준 거, 그러니까 충분히 그들이 하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계속 부채의식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글쎄, 하고요. 그런데 굉장히 부채의식에 젖어 있어요. 네. 하여간. 예, 뭔가 이건 또 미국이 이거 갖고 삐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동맹이라는 요소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진영 논리를 펼치는 건데요. 재밌는 이야기는 지금 미국이 소위 이쪽 동네를 회귀해가지고 일본을 앞에 에이전트로 놓은 거잖아요. 네. 따지고 보면 일본하고 호주만 지지를 하거든요. EU 쪽은 니들 왜 중국 자꾸 괴롭혀? 라고 공식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EU 쪽에서는 중국이 가장 최대 투자자.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물건 많이 사주고. 아니, 나토가 제일 골치 아픈 상황이, 뭐,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중국이 정말 한번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그 나토에는 그 자동 개입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이제 집단 안보, 집단 방어 체제로 나가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괜히 미국이 뭐, 피벗 아시아, 뭐, 아시아로 회귀하고, 여기에 일본을 앞세워서 군비 증강 막 하고 있고, 뭐, 일정 정도 문제에선 중국을 장악하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다가 중국하고 전쟁 나면 우리한테 어쩌란 말이냐. 이런 하소연이 벌써 이제 나토가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뭐 연초에 방위 분담기 때문에 뭐 에피소드 많았지만 작년에 나토와 미국 나토 사령부 내에 방위 분담 그 때문에 큰 홍역을 치렀거든요. 미국은 야 나토 유럽에 있으니까 니네가 많이 내 유럽 국가들한테. 유럽은 야 이제 니네가 더 많이 내 미국이. 왜냐하면 이거 니들이 더 많은 소위 그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했거든요. 그리고 리비아 사태 같은 거 터졌을 때도 미국이 소위 공격형 무기 하나도 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공중급이하고 에이왁스만 보내줘서 뒷마당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해결하라고 하는 식으로. 즉 뭐냐면 아까 초반으로 돌아가서 중국의 부상이 미국에게 전략적으로 불편하고 불안할 수는 있는데 여전히 아까 얘기했던 나머지들의 부상에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경제 회복이 원만히 진행되려면 중국의 안정적 성장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아, 이런 게 이제 상호 의존 관계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대결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그 반론은 뭐냐 하면은 많은 미국의 정치학자들은 중국의 부상이 이제 가속화돼서 어떤 그 패권, 이 세력의 전이가 일어나면 힘의 중심이 이동되는 과정이 일어나면 그 과정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국가 간의 어떤 그 모종의 충돌을 초래해서 이런 세력 전이 과정이 폭력적으로 진행된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확실히 자기 편을 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하고 많이 논쟁을 하는데요. 아까 아동심리학자, 제 부전공이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아동심리학자 말씀드렸지만 인지심리학의 어떤 실험이 있냐면 우리한테 망치를 하나씩 줘요. 그러면 이 망치는 지금 당장 필요 없는 도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뭘 하냐면 못을 찾습니다. 그래서 때리려고. 그렇지. 아까 김정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론이 소위 세력 전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패권국이 있고 부상국이 있는데 부상국이 패권국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불만족도가 높아서 이 소위 패권국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영국이 스페인을 그다음에 스페인이 네덜란드를 이렇게 역순으로 하는 것인데 반드시 세력 전이 이론을 공부한 분들은 그 망치의 법칙처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꼭 얘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때릴 곳을 찾는. 그래서 중국이 부상을 하네. 근데 보면 역사적으로도 세력 전이 이론이 만들어지니까 요 부분에 세력 전이가 낫네라고 사후에 판단을 한 거예요. 그 해당 정책 결정자들이 그 시대에 세력 전이가 나니까 우리가 쳐들어가야지라고 선택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세력이 소위 전이됐었을 땐 미국도 몰랐고요. 영국도 몰랐던 것이고 세력이 전이됐죠.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 그리고 평화적으로 되었거든요. 평화적으로 그렇죠. 근데 결국 미국과 중국은 뭐 체제가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분들의 시각을 따라 보면 힘이 중국이 더 세지니 그리고 중국이 미국이 차려놓은 밥상이 불편하니 엎을 것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럼 미국하고 중국하고 핵전쟁 할 겁니까?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이 뭐 어디서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소위 망치의 법칙을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지금 달러화가 계속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중앙연방은행이 자기 돈을 사서 자기 돈을 찍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계속
그 연방 채권에 투자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불안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줬다 뺐다 샀다 팔다 사다 팔다 하는 경우여서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이 사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오바마하고 시진핑하고 둘이 앉아서 회담을 해요. 네. 오바마가 시진핑한테 시주서 인권 개선해 북한한테 세게 하고 점심 먹고 와서 근데 나 돈 좀 꿔주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즉 양국 간의 그 급격한 관계 변화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요즘 인권 싫어하는 게 중국뿐만 아니에요. 우리 군도 싫어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아주 미쳐요. 그런데 자, 근데 옛날에 스탈린이 바로 그런 걱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자본주의 국가들끼리 전쟁을 할 거다. 그러면 우리는 소련 사회주의 이거를 갖다가 견고하게 해서 위성국가를 거느리고 저 자본주의가 망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이런 어떤 그 미스컨셉션, 오해가 결국 냉전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중국하고 관계에서 저 떠오르는 중국은 분명히 팽창할 것이다. 분명히 도전할 것이다. 그러기 전에 견제해야 된다. 더 이상 이 힘의 중심이 이동이 돼서는 안 된다. 이래서 남들은 다 괜찮은데 혼자 불안해해. 잠을 못 자. 이러니까 아시아로 온대. 이게 다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요. 네. 아니 저 그 말씀에 동의와 소위 동의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소위 평화주의자라고 주장했었던 적과도 대화하겠다라고 했던 오바마가 왜 갑자기 아시아 회기 더군다나 노벨 평화상까지 다툰 사람이 다자주의 중요시 받을 거 받으셨으니까요. 그걸 선불로 받는 바람에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 2번은 안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선불로 받는 바람에. 근데 본인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재선 국면에 이제 아시아 회기라는 것이 나온 것인데, 그러니까 이라크에선 철군을 했는데, 소위 너무 오바마가 비둘기처럼 소위 온순한 지도자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화당 쪽, 보수 쪽 표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 좀 세게 보여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소위 타겟이 소위 이쪽 동네, 특히나 중국이라고 하죠. 아시아 회기 정책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표현 절대 안 씁니다. 동북아의 지역 안정과 공존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즉 그러나 중국이 없었다면 이쪽에 올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깔아주는 것이어서 이제 미국의 국내 정치 문제도 상당히 큰 동학이 있는 것이죠. 역할도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그 청취자분께서 질문하신 게 있어서 좀 이것도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아베 신조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정부의 동의 없이 줄무늬 갈 수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어요. 이게 사실이냐? 아나키스트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런 발언이 있었나요? 거꾸로 아니었나요? 아베가 일본의 허락 없이 주일미군이 한반도에 갈 수 없다? 글쎄,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발언이 있었다 치면은요. 미국을 주일미군의 주둔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구나 그렇다면 미일 동맹에 큰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아베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저도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건 언론 보도상 맞는 것 같고요. 아니, 그런데 이건 자위대가 아니라 미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주일미군이죠. 그러니까 뜻밖이라는 거지. 근데 그 미일 동맹 그 상호봉의 조약의 내용을 보면은 그 미국 군사력이 일본으로 들어오거나 나갈 때는 사전 협의 제도, 사전 동의 제도가 아닌 거죠. 사전 협의 제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본에서 들어오고 나갈 때? 네네. 일본으로 들어오거나 나갈 때. 그런데 그게 잘 지켜주고 있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인데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아베가 실언한 것 같은데. 이거 좀 세게. 근데 아베는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민족주의 또 이 주권 이런 문제들이 좀 동북아에서 그 강조되면서 각국 지도자들이 책임지기 힘든 또 확인하기 힘든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한반도 유사시 자유대가 한국에 오는 이런 한반도에 투입되는 이런 문제가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거다.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명확하게 검증하기 힘든 이런 얘기. 이게 정확하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사실상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죠. 뭐 왜냐하면 그 동의의 범위가 우리 영역에만 안 들어오면 이건데요. 제 입장에서는 뭐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한반도에서 유사시라고 하는 것이 주한미군이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텐데 그러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벌써 한반도에 전쟁이 나타나는 그렇죠.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제가 일본이라고 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는데 남한에 한국에서 그럼 뭐 일본 국민 빨리 탈출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소개시키고 그럼 누굴 보내요? 해상자인하고 항공자인데 반드시 보내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대한민국이 너는 역사적으로 우리한테 사과를 안 했으니 못 들어와 이렇게 못하죠. 그렇죠. 그거는 근데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러려면은 일본의 항공자위대가 성남 비행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가 직결지니까 실제로 일본 대사관의 비상계획에도 유사시엔 그리로 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롯데월드를 짓는단 말이야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유사시 전시의 공항으로서의 기능이 되느냐가 이게 위태위태해요. 불안해. 그러면 제2 직결지가 어디냐 하면 오산입니다. 여기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전시엔 도로가 통제돼. 그럼 걸어서 가야 돼. 그런데 북한 미사일이 먼저 와 있어. 거길 먼저 요즘 300mm 장사정포 이때는 거 아니요. 그게 그 공군 오산 기지 때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때리려고 개발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거기도 못 가. 그러면은 뭡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 참 엿대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걸 못하게 하려고 각하께서 심오한 뜻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MB께서요? 네, MB께서 각하가 야 가만히 보니까 전쟁이 났을 때 외국인을 인질로 잡아놓을 필요가 있어. 그래야 북한이 서울 불바다를 못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외국인을 가다 놓기 위해서 롯데월드를 진 거예요. 네. 그런 또 숭고한 뜻이 있는 걸 모르고 말이죠. 전쟁을 예방하시려고. 유사시 이게 공군 작전을 방해한다. 뭐 최근에는 우리가 못 보는 것을. 우리 보십니다. 각하는 절대 엉뚱한 생각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 때 영변을 폭격하려고 그랬잖아요. 클린턴 대통령이 똥폼 다 잡으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한미국 대사가 보고하는데 거기 미국인이 7만 명이 수도권에 있는데요. 요거 대피시킬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 가만히 있어봐. 다시 재검토 좀 해보자. 이래다 흐지부지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70만입니다. 네, 수도권의 외국인이. 그런데 거기에 베트남 중국인이 또 들어옵니다. 이제 수백만입니다. 그런데 성남공항 마비되고 인천 영종도에 마비되면 이 외국인들이 어디로 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인간의 방패막이로 해서 그 북한에 포를 못 쏘게 하시려고 각하께서 엄청난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렇군요. 여기저기에 엄청난 투자를 하신 거예요. 인간의 방패막이라는 용어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4월달 그리고 6월달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 했고 우리 북한에 대해서 여러 고민도 하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 안 되고 안 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따르잖아요. 통일 준비도 소위 출범됐다고 하지만 근데 김노재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서울시가 국제화가 더 되면 대한민국이 소위 국제화가 되면 즉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여기 와서 편안하게 주거를 하고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소위 가장 긍정적인 대북 억제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북아이들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장난을 치는 건 치는 건데 정말 극단적 선택을 할 때 그러면 내가 중국하고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로 상대로 유럽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1위가 베트남인이고 2위가 중국인인데 서울 거주 외국인이 다 북한의 우방국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인천의 송영길 시장이 이제 물러나셨지만 하도 연평도 백령도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여기다 카지노를 열어가지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그래가지고 하도 황당해서 그거 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북한이 못 때린다. 그렇죠. 전쟁 억지력으로. 이런 심오한 발상이 이게 MB와 같은 전략적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각하가 워낙 위대한 일을 하시니까 송 시장이 한 수 배운 거예요. 그러다가 재선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떨어졌어요. 그런 바람에 이게 무산이 됐다.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진영 논리가 아니라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의 논리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가장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느냐 그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익의 구성.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수도권에 많이 들어오시면 또 그걸 일종의 좀 뭐 인간 방패처럼 해서 전쟁 억지로 간다는 거 글로벌 민폐 아닙니까 이건? 예, 글로벌 민폐인데 이게 제일 좋아. 이것처럼 좋은 방법이 이게 없어요. 현실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참 뭐 제가 듣기로 상당히 좀 거북한 얘기일 수 있는데 좀 이렇게 글로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남북한 또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그 방법을 찾는 게 우리한테도 좋고 전 세계인한테 좋고. 그런데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정 대표 얘기하신 대로 잘 되면 좋겠는데 안 되면 차선책이 있는 거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역사란 건 묘한 거예요. 알 수 없는 게 역사입니다. 네. 어느덧 벌써 1부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뭐 오늘 좀 이런저런 얘기 많이 좀 짚어봤습니다. 상당히 좀 흥미롭게 또 말씀 전해주셔서 오늘 최종범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1부 방송 이걸로 마치고 저희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군사전문지 디펜스 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과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안보 2부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 뉴스를 보니까 아주 재미난 뉴스가 하나 떴어요. 네. 미국 국무장관이죠. 존 케리가 일본 아베 신조 정권에 전화를 걸어서 한마디로 평양에 갈 생각 하지 마라. 가지 마라. 예. 지금 이 향후 동북아 정세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아베 신조와 김정은이 악수를 나눌 것이냐. 네, 이것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5월 말에 스톡홀름 합의 이후에 지금 북한과 일본 사이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을 아주 충실하게 지키고 있어요. 네. 지금 이런 어떤 상황에서 미국이나 한국이 좀 불편한 기색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또 아마 아베가 하는 일 중에 중국이 잘한다. 이렇게 칭찬한 건 거의 유일하게 북일 관계 개선. 이런 쪽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강력한 태클을 지금 건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당신 자꾸 까불지 말고 김정은이 만나겠다, 실종자 송환해 오겠다고 말을 하는데 평양 갈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마라. 네. 요걸 미국이 일본한테 전달했다 요 얘기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다만 꼭 가려면은 사전 통보가 아니라 아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걸 또 조건으로 달았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히 내정 간섭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 아베 신조의 정치적 승부수가 아주 중대한 국면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베 정권이 좀 일종의 좀 장기 집권 전략의 핵심적인 카드 중에 하나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제 정말 탄탄대로로 이제 자민당 또 아베 신조 정권의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미국이 좀 태클을 건 상황에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게 돌아가고 있어요. 네. 우리 김정대 편집장께서 좀 촉을 세워보시면. 네. 아베가 갈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글쎄, 이게 짝짓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람 피고, 그걸 갖고, 연인이 발끈하고, 이런 어떤 스토리처럼 느껴져요. 네. 너 왜 나한테 상의 없이, 너 바람 피면 죽어? 네. 이런 거다. 그런데, 김태희하고 살아도 자꾸 다른 여자한테 눈이 가는데 어떡할 거요? 그건 남자의 속성이잖아요. 이건 조금 내가 실언에 가까웠지만, 네. 그러니까, 이러는데, 그걸 가지고 지조 지켜라, 의로에 지켜라, 동맹 아니냐. 지금 이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참.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좀 궁색할 수 있는 것이 북한 인권 문제의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로 거론되었던 것이 바로 일본의 납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어떤 비판의 근거로 많이 삼아왔는데 정작 이 문제가 해결 공문에 들어가니까 또 막상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편해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제 느낌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 체제 입장에서는 아베가 평양에 오지 않는다면 납치 문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풀만한 어떤 정치적인 동기가 급격히 좀 약화될 수 있는 네. 예, 이런 부분이 있고 만약 그것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또 아베 정권이 입을 타격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향후 그 아베 신조의 행보에 아주 우리가 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이 문제 역시도 우리가 너무 그렇게 동맹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어쨌든지간에 유연하게 서로 물밑에서 자유롭게 짝짓고 그러면서 대화하고 협상하고 네. 그래서 의외의 어떤 그 주변적인 문제에서 중심적인 문제가 풀리는 네. 이런 역사의 반전과 어떤 어떤 그 새로운 어떤 드라마가 써지기를 전 개인적으로 원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유사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네, 2002년도에 그 고이즈미 총리가 방북 직전에 일본에 통보하고 평양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참 대단했어요. 예, 고이즈미 쇼크 뭐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대단했죠. 일본이 전후 최대의 어떤 독자적인 외교 항보를 한 거다. 우리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91년도에 중국하고 수교하면서 대만하고 당교했습니다. 그렇죠. 그 즉시 대만이 북한으로 달려갔어요. 네네. 그래서 또 북한하고 손잡겠다, 짝짓게 해야겠다. 네. 예, 이런 게 있었어요. 네네.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멀어지니까 일본은 북한으로 가. 네네. 그 스토리나 이 스토리나 비슷해. 예, 그런 면이 하나의 어떤 역동성이죠. 국제 정치에서. 네네. 자, 그러면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는 그 한겨레 신문의 통일외교팀장을 맡고 계신 네. 이용인 기자님과 전화 연결을 해서 네. 최근에 써내신 책이 있어요. 미국의 아시아 회기 전략. 미국의 전문가 15인에게 묻는다. 네. 이 책이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데요. 네. 제가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3분의쯤 읽어봤는데 네. 한마디로 대단한 책이다. 대단한 책이다. 대개 어떤 이런 국제정치 문제를 가지고 인터뷰집이라고 하는 것이 좀 수박 겉핥기식의 얘기들이 많이 있고 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시의성이 떨어지기 마련이고 예, 이런 어떤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주 그 질문 수준도 높고 예, 답변 내용도 굉장히 충실하고 그래서 인터뷰집으로는 보기 드물게 아주 좀 역작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은 능히 그러실 분이에요. 네네. 네. 1년 동안 무지하게 고생하셨다는데 그 네. 말이 워싱턴에 가 있었죠? 네네. 그렇죠. 예, 고생 뒤지게 했네. 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용인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한겨레 이용인 기자입니다. 네네. 네. 지난번에 이어서 그 전화 연결 두 번째인데요. 네네. 그때 그 전화 연결했을 때 역작을 쓰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들은 바 있었는데 지금 이 책이 나왔어요. 예. 네네. 그래서 굉장히 좀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먼저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책이 좀 어떤 책이고 이 책을 왜 쓰겠다고 결심을 하셨는지 뭐 이런 말씀부터 먼저 좀 풀어주시죠. 예, 제가 혹시 길게 그 답변을 하면 중간에서 잘라주세요. 네네. 예, 그 책을 내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할 얘기가 좀 많은데요. 사실 그에 앞서서 앞에 그 두 분께서 제 책에 대해서 너무 가차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수반전 사시면 됩니다. 예, 몸둘 바까지는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냥 전화하셔도 돼. 괜찮아요. 예. 그 책을 쓰게 된 동기, 좀 아무래도 제가 기자니까 그 현장에서의 취재 경험이 그 책을 내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2010년에 제가 외교통상부를 출입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때 중요한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하나는 이제 3월 달에 발생한 천안함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두 개를 보면서 미중 관계가 어떻게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네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도 될까요? 네, 예. 저기 불편하지 마시고, 마음껏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알아서 자르겠습니다. 그, 천안함 사건이라는 게 뭐, 진실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있고, 여전히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당시에 이제 외교부 그 당국자들도 모두 동의했던 거는, 사건의 실체와는 별개로, 미국이 부상하는 중국을 겨냥해서, 그 동북아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천안함 사건을 활용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그 미국이 조지 워싱턴 항모를 보내겠다고 하고 중국이 이제 거세게 반발하면서 미중 간에 굉장히 감정이 악화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그러면서 그 미중 간의 갈등이 어찌 보면 한반도의 내적인 문제를 더 키우고 그렇게 이제 오버히팅 시킨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네. 사건의 본질 자체보다도 오히려 미중 간의 갈등이 그 사건의 파장을 키운 측면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연평도 포격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연평도 포격이 있었을 때는 이제 한국이 대북 보복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었고요. 근데 이거 천안함 사건과는 반대로다가 미중이 이제 암묵적 합의에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무력 중도를 억제하기 위해서 양쪽이 이제 한국과 북한의 억지에 나서면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미중에 의해서 한반도의 무력 충돌이 억지되긴 했지만, 역설적으로는 이제 남북관계의 구심력은 더욱 약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었죠. 그래서 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을 보면서 미중 관계가 남북 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참여정부 때나 이제 김대중 정부 때 그때는 사실 남북 관계의 구심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외제적 요소들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는 않았었고 우리의 주도적 외교 능력이 있었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미중 간의 문제가 크게 한반도 문제에 결정적으로 다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이제 자초한 측면도 있고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요소까지 겹치면서 처음으로 저는 현장 기자로서 미중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중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제가 2012년 8월부터 이제 2013년 작년 8월, 7월까지 미국에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그때 이제 미중 관계를 한번 좀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서 이 책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어떤 전문가들을 두루두루 만나서 인터뷰한 책으로 보여지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중 관계에 대한 문제 의식이 결국은 그 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이용인 기자의 질문은 도대체 미국이 왜 아시아 회기 전략 또는 어떤 재균형, 재조정 이런 전략이 나오게 된 건가 이런 의문을 갖고 접근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얻으셨습니까? 모든 전문가들한테 도대체 아시아 회기 전략이라든가 재조정 전략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좀 모두 다가 얘기하는 것들이 미묘하게 좀 차이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공통적으로다가 추출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현재 이제 아시아에서의 경제적 활성화 이런 것들을 미국이 활용을 해야겠다. 미국의 경제 2008년 금융 이후에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가라앉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시아의 이제 경제적 활용을 활용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다만 전통적인 안보 이슈들이 이런 경제적 활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이 아시아 회기 전략을 고안할 때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적 안보 이슈들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중국과의 문제거든요. 핵심적인 것은. 그래서 중국과의 전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시아 회기 전략 또는 이제 리밸런싱이라는 재조정 전략이 나온 걸로 이제 모두 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아시아 회기 전략이라는 게 처음 2011년 11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순방을 하면서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그 이전부터 하나씩 얘기는 했던 거거든요. 이른바 이제 TPP라 그래가지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군사적 자원을 아시아 쪽으로 조금 돌리는 거라든가 이런 얘기들은 조금씩 나온 내용인데 문제는 왜 하필 2011년 11월 달에 이 얘기가 나왔느냐. 그렇죠. 그런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것은 미국의 2012년 11월 때 있었던 대선을 앞둔 전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국내 정치형이다. 국내 정치형이다. 하나는 이제 대외적 측면에서는 중국에 대한 장기적 해칭 전략, 우연 대비 전략이라 그러죠.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왜 하필 2011년 11월 달에 그 얘기를 하게 됐냐. 그거는 1년 뒤에 대선을 앞둔 선거 전략이었다. 시점상으로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좀 철군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요. 만약 그냥 철군하게 되면 공화당 쪽에서 당연히 선거 과정에서 오바마 정부가 굉장히 대외적으로 나약하다는 비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라는 새로운 대항자를 강조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프간에서 철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비겁하기 때문에 철수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라는 더 중요한 대항자에 맞서기 위해서 자원을 이동하는 것뿐이다.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시아 회기라는
그런 전략을 만들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아시아 회기하고 제주정하고 이렇게 섞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애초에는 이제 선거 전까지는 회기라는 말을 더 많이 썼습니다. 네. 이른바 이제 피베트 에시아라 그래서 회기 전략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는데요. 약간 이제 의도적으로다가 이거는 군사적 측면에 강조한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다행기지에 이제 해병대를 배치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필리핀 클라크 기지 쪽을 미 공군이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군사적으로다가 계속 부각을 시켜서 중국한테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이제 강조하려고 했는데요. 선거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중국이 계속 발끈을 했지 않습니까? 이 아시아 회기 전략은 우리를 봉쇄하려는 전략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 국내에서도 이제 이른바 대중 온건파들 내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전략을 정말 그런 식으로 대결 구도로 끌고 가서 되겠느냐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오바마 행정부에서 뜨거워하면서 이제 재조정 전략이다, 재밸런싱이다라고 이제 용어를 점차 바꾸게 되죠. 재조정 전략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원 분배를 조정하겠다, 다시 수정한다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훨씬 더 아시아 회기라는 것보다는 순화된 용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피벗 투 아시아, 피벗이라는 표현이 농구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 한쪽 다리는 딱 고정시켜 놓고 다른 쪽 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네네네. 피벗 잘못하다 보면 워킹 바이올레이션에 걸려요. 예,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보면 딱 이제 극골에 걸린 것 같고. 이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았던 게 오해와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이런 개념상의 혼란이 있었던 게. 네네네. 예, 그러면 미국이 중동이나 유럽에서 발을 빼겠다는 거냐? 그리고 그 발을 아시아에 이제 본격적으로 담그겠다는 거냐? 이런 어떤 의문이 제기된 바 있었고. 또 하나는, 미국이 언제 아시아를 떠난 적이 있느냐? 이런 그 부분도 있었고. 책에서도 그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미 그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이런 어떤 전략은 그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부터 추진이 됐던, 이런 내용인데. 이걸 자꾸 표현을 바꾸고 피벗 투 아시아다, 리밸런스다, 자꾸 이런 표현들을 동원한 것은 일단 일정 부분은 중국의 부상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정치형 성격이 짙다. 이런 어떤 그 부분 쪽에 좀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견을 모아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럼 지금 그 15명의 인터뷰어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름을 쭉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전직 그 고위 관료들도 있고 아주 저명한 그 전문가 학자들도 있는데요. 우리 이 기자님께서 만나보신 그 전문가 중에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분은 어떤 사람이었고 그 분의 말씀의 요지는 좀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 내용도 좀 소개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만난 인터뷰 중에서 제일 인상 깊은 사람은 마이클 그린하고 슈타인버그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이클 그린은 굉장히 좀 박식하고 이른바 공화당 쪽 사람이고 보수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박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단 작년 2010년 11월 달에 대선 경쟁에서 만약에 공화당이 집권을 하면은 다음 동아태 차관보 영순위로 꼽혔던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 정도다 미국 내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분이 제 책에도 있지만 해양주의자라고 해가지고 일본을 중시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일본 전문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오바마 행정부도 사실 큰 틀에서 보면은 그 해양주의적 틀에서 아시아 중시 내지는 일본을 중시하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전 동아태 차관보였던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이 상당히 미국의 어떤 전통적인 한쪽의 외교적 견해를 대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견해였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이명박 정부 때 그런 이명박 정부가 그런 식으로다가 선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미일 동맹보다도 한미 동맹이 더 우위에 있는 것 같다. 한미 동맹은 린치핀이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핵심 관계라는 걸 강조하고 그랬는데, 마이클 그린은 한마디로다가 일축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일축하던가요? 일본 없는 한국은 없다. 일본 없는 한국은 없다. 그러니까 미일 동맹 없는 한미 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발언이었네요. 결국은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전쟁에 미국이 참전하게 된 이유는 물론 소련에 대항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하고요. 그래서 일본의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듣기 불편한 얘기이긴 한데, 그, 일본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하고,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이제 한미일 외교, 안보 협력을 구축하는 것, 그런 것들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옹호라고 해도 공화당 정부 사람임에도 굉장히 어떤 전략적 복선 속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인터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클 그린은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약간 뭐 그렇게 편한 인터뷰는 아니었지만은 상당히 재미있는 인터뷰였다. 그렇게. 그분들이 가끔 국내 언론에 투고할 때는 이런 불편한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좀 속에 있는 얘기를 미국 가서 하라 그러니까 이제 본심이 나오는 거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분들이 한국 언론에 실론 쓸 때 우리가 이거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세요. 우리한테는 여기 와서 한국 사람 듣기 좋은 말 살살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본심이었다는 얘기인데 일본 중시 아닙니까? 얘기가. 결국은 일본 중시입니다.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제가. 어쨌든 그런 좋은 정보를 가져오신 거는 제가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 기조하에서 이제 3년간 아시아로 회귀 재균형을 말해온 그러면 결과가 뭐냐? 오바마가 그 얘기를 한 지가 3년이 지났는데. 말로만 한 거냐?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거 도대체 피보트 아시아, 아시아 회기 이게 결실이 맺어진 거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좀 그 말씀을 드리기 앞서가지고 피보트 에이저가 전반적으로 초당적 합의가 있다. 미국 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컷 캠벨 일단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만든 이른바 대통령 의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컷 캠벨 전 동아대차관보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다 사령탑을 맡아서 했는데 컷 캠벨이 약간 보수적이잖아요. 민주당 사람이지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 사람과 민주당 사람들을 다 끌어와가지고 마땅발 인맥을다가 이 정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입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류는 이 아시아 회귀 전략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이 싱크탱크 쪽에서는. 다만 이제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공화당 강경파들 쪽에서 그 아시아 회귀 전략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한 게 뭐냐? 예산을 더 투입을 한 거냐? 중국을 견제한다 그랬는데 호주에 해병대 2,000명 보낸다고 이게 견제가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화나면 화끈하게 해라. 화나면 화끈하게 중국을 봉쇄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아니면 공화당 내 이제 온건파 쪽에서는 중국을 그런 식으로 다 군사적으로 봉쇄하려는 게 결국 미중 관계를 해치고 정세를 불안하게 할 수가 있다. 근데 니네가 자꾸 중국을 봉쇄한다는 식으로 다 얘기를 하니까 지금 미중 관계가 삐걱거리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 쪽이 있습니다. 양쪽에서 얻어맞는 거죠. 양쪽에서 얻어맞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최소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물론 예산 투입이라는 측면에서는 미국이 좀 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적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은 어찌됐든 다른 측면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동맹들과의 네트워크라든가 그걸 강화하는 측면에서 여전히 아시아 회귀 전략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동북아의 측면에서만 이 한정에서 보면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역할론을 계속 더 높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열렬히 환영한다는 표현까지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경화 움직임을 이렇게 억제하려고는 하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의 정서를 건드리지 말라 이런 차원이죠. 알겠습니다. 이 기자님, 아이고 안타깝게 이게 생방송이 장점도 있습니다만 이런 단점이 있어요. 최근 시간이 되는 바람에 다음에 한번 책을 보십시오. 청취자 여러분들 책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한번 스튜디오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직접. 그래서 이게 좀 귀한 시간 또 마감 시간에 모셨는데 이게 말씀 충분히 못 들어서 죄송스럽고요. 다음 기회에 모시도록 하고 진짜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